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열심히 일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둘도 없는 절친이 있으신가요? 저에겐 누구보다 소중하고 귀중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 절친은 귀한 아들을 만나게 해준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을 한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서로 죽고 못 살던 저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집은 부모님과 오빠, 저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거주를 하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희 가족들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전 처음에 이사 가는 게 너무 싫어서 혼자 서울에 남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꼭 이사 가야 돼? 나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몇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도 그냥 오빠랑 여기서 지내면 안 돼? 오빤 여기서 학교 다니고 혼자서 지내잖아. 오빤 대학 기숙사 들어간다니까 얘가 왜 그래? 너 혼자 여기서 대체 어디서 지내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친구들도 또 많이 생길 거야. 너 여기서 맨날 학원에 치이는 거 싫다며. 거기 가면 엄마가 학원 당분간 쉬게 해줄 테니까 고집 그만 부려. 아, 싫어. 내 친구들 여기에 다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새로 친구를 사귀라고. 처음엔 절친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너무 싫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에 가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 남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따라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직도 기억에 남는 날이 바로 이사간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첫 등교를 하던 날입니다. 딱 개학식에 맞춰 전 이사를 했었는데 거기가 지역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다들 이미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고등학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첫날은 아예 다른 친구들에게 말도 못 붙이고 쉬는 시간에도 내내 엎드려서 자는 척 누워 있었어요. 점심도 같이 먹을 친구가 없으니 쫄쫄 굶고서 내내 교실에 엎드려 있기만 했죠.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설마 밥 안 먹었어? 내내 이러고 자고 있었던 거야? 그때 고개를 들어 그 친구를 딱 쳐다봤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예쁜 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피부가 뽀얗고 예뻤습니다. 전 너무 놀라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예쁜 친구가 절 보며 싱긋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나 이거 아끼는 건데 너 배고플 것 같아서 이거 먹어. 고마워. 뭘? 너 밥 먹을 사람 없어서 안 먹었지? 내일부터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아참, 내 이름 함주은이야, 함주은. 그렇게 그 친구와 첫인사를 나누고 나서부턴 전 점점 학교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다른 친구들도 많이 소개를 해줬고 그러면서 저도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던 것 같아요. 친구는 정말 활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 친구를 참 좋아하셨고요. 그런 친구와 친해졌다는 게 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취향도 참 비슷했어요. 좋아하는 가수도 똑같았고 좋아하는 음식도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학교에서 누구나 다 아는 절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고3이 되면서 저흰 입시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 당시 뚜렷한 꿈이 없었지만 그 친구는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스튜어디스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 친구는 자신의 스튜어디스가 될 거라며 저에게 얘기를 해주곤 했죠. 서희야, 우리 대학 가서도 이렇게 자주 보면서 지내자. 난 스튜어디스가 꿈이니까 전공도 그렇게 선택할 거야. 내가 꼭 스튜어디스 돼서 나중에 같이 해외여행 가면 정말 좋겠다. 그지? 그래, 주은이 넌 키도 크고 늘씬하고 예쁘니까 꼭 스튜어디스 될 거야. 똑똑하고 뭐든 잘하잖아. 너 나중에 스튜어디스 되고 나서도 나랑 꼭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돼.
그럼 당연하지. 다른 대학 가서도 우리 꼭 만나자.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응원하며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본인이 가고 싶었던 항공서비스학과에 진학을 했고 전 서울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을 하다 보니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종종 연락을 하면서 방학 때나 쉬는 날엔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 절친이 당당하게 스튜어디스가 되었을 땐 정말 제가 다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워낙 준비를 열심히 해왔던 걸 저도 알고 있었기에 당연하게 축하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당시 전 사실 진로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이 참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결국 전 자취집에서 두문불출하게 되었어요. 그런 절 찾아왔던 것도 바로 그 절친이었답니다. 하루는 면접 탈락 소식을 듣고서 낮부터 속상해 울다 잠이 든 날이었어요. 야, 정서희,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나와, 나오라고. 아우, 야, 커튼 좀 열고 살아라. 사람이 햇빛을 봐야지. 주은이 너 언제 왔어? 비행 스케줄이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너 이러고 있을 것 같아서 왔다. 아우, 너 지금 뭐해? 뭐 거기 떨어졌다고 하늘이 무너지니? 당장 일어나, 얼른. 그 친구는 그렇게 절 집 밖으로 끌어냈고 전 친구의 아우성에 못 이겨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날 친구는 절 데리고서 사우나를 데리고 가 빡빡 씻게 하고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제 기분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친구의 노력 덕분인지 저도 어느새 우울감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어요. 옆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친구를 보면서 저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취직 준비를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정말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에 성공을 하자 그때도 가장 먼저 축하해 준 사람이 바로 그 친구였죠. 그렇게 그 친구와의 인연은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은행에서 열심히 제 일을 했고 그 친구는 스튜어디스로 해외 곳곳을 누비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직장인이 되다 보니 서로 만나는 날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흰 그래도 항상 서로를 응원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는 제안을 해왔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오빠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는 거였죠.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에? 주은이 너희 오빠? 내가 너희 오빠를 만나보라고? 야, 아무리 그래도 친구가 오빠랑 만난다고 하면 싫지 않나? 다들 그러던데. 아, 왜? 난 너랑 우리 오빠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 오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랑 좀 성격은 다르지만 한의사에 능력도 있다니까. 너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아마 잘 맞을 거야. 한 번만 만나봐. 진짜 괜찮다니까. 너랑 오빠랑 잘 되면 나야 좋지 뭐. 너랑 가족이 되는 건데. 아이, 무슨 또 거기까지 생각을 해. 너 주변에 예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잖아. 그 사람들 소개해주면 되겠네. 아니야. 내 주변에선 네가 제일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 우리 오빠한테 내가 말해뒀으니까 너만 허락하면 당장 만날 수 있어. 어때? 괜찮지? 그럼 괜찮은 걸로 알고 나 자리 마련한다. 그렇게 전 친구의 오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오며 가며 어쩌다 서로 얼굴을 트고 자연스럽게 만나 연인이 되는 케이스는 저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친구가 직접 나서서 소개를 해줬다는 건 저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땐 그저 친구가 절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구나 느껴져 기분이 참 좋았답니다. 그렇게 만난 친구의 오빤 친구와 비슷하게 생겼고 정말 친구 말처럼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활달하고 활기가 넘치던 친구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말수가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말을 별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 만남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와 종종 그렇게 둘이 밥을 먹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친구의 오빠가 연애를 하던 와중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행 중 만나게 되었던 돈 많은 사업가와 6개월 만에 결혼을 한다는 거였죠. 좀 놀라긴 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의 얼굴이 너무 행복하게 보여 전 그저 축하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진짜 호화 결혼식이라는 말이 딱 나올 정도로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친구는 그렇게 시집을 가게 되었고 결혼하자마자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은 관두고 말았습니다. 전 그게 사실 좀 아까웠어요. 친구의 오랜 꿈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그만둔다는 게 제가 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준아, 너 괜찮아? 스튜어디스 오래오래 해서 너 할머니 될 때까지 어떻게든 해본다며. 근데 갑자기 왜 그만뒀어? 비행하는 게 많이 힘들었어? 아니, 남편도 일하는 거 별로 탐탁치 않아 하고 시댁에서도 일 안 하고 남편 뒷바라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말이야. 예전에야 스튜디오스 꿈이었지. 지금은 그냥 그래. 그만둬도 괜찮지 뭐. 그래도 아깝다 야. 네가 얼마나 그 일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여기저기 해외 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도 너 진짜 좋아했잖아. 아이, 언제적 소리야. 이제 뭐 내 돈 내면서 해외 마음껏 갈 수 있는데 뭘.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 그 친구는 점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하게 떡볶이 먹으면서 예전 추억을 떠올리며 하하호호 웃었던 그 친구는 어디 가고 오랜만에 얼굴을 봐도 늘 명품과 돈 자랑을 하는 친구를 보면서 더 이상 전 대화가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에게 연락을 점점 안 하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서로 환경이 달라지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친구가 결혼을 하고서 2년 후에 저희 역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정말 착하고 누구보다 배려심이 많아 절 항상 1순위로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과 함께 한다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전 절친한 친구와 신우 새언니 사이가 되었답니다. 큰 신우가 바로 제 친구였고 그 밑으로 작은 신우가 있었어요. 작은 신우와 시부께선 처음부터 절 너무 좋아해 주셨고 항상 절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렇지만 시모께선 이상하게 절 못마땅해 하실 때가 많았답니다. 아무래도 한의사인 자신의 아들보다 제가 못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전 그런 시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처음엔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정과 시댁이 같은 지역이다 보니 가끔씩 친정에 갈 때면 늘 잊지 않고 시댁에도 들렸었고요. 그러면서 항상 시댁엔 선물들을 들고 가곤 했습니다. 가서도 옆에서 잘하지 못하지만 시모 일을 거두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처음엔 좀 못마땅해 하시던 시모가 조금씩 저한테 마음을 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 시댁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1년쯤 되었을 때 제 친구인 큰 신우가 이혼을 하고서 시댁에 내려온 거였어요. 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바로 큰 신우에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큰 신우가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소식 들어서 전화했구나? 별거 아니야. 그냥 서로 살다 보니까 마음도 안 맞고 나도 지긋지긋해서 헤어졌어. 요즘 뭐 이혼이 별거니? 걱정하지 마. 나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아? 나한테 왜 연락도 안 했어? 무슨 일 있었으면 연락을 해야지. 뭐 좋은 일이라고 연락을 해. 그리고 나도 별로 힘들지 않았고. 걱정 마세요, 새언니. 왜 이혼을 한 건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큰 신우가 그렇다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데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굳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전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큰 신우이가 이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바로 큰 신우의 바람 때문이었거든요. 몰래 다른 남자 만나다 걸려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재산 한 푼 나누지 않는 조건으로 진짜 딸랑 몸만 빠져나온 거였어요. 남편이 쉬쉬하면서 저한테 슬쩍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어떻게 제 친구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속으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직접적으로 말도 꺼내지 않으니 저 역시 말을 꺼내지 않았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은행에서 승진을 해서 연봉도 높아지고 직위도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남편이 시댁에 자랑스럽게 꺼냈던 게 화근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아내가 이번에 승진했어요. 아내는 그냥 소소하게 저희끼리 축하하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 널리 알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러냐? 아이고, 우리 며느리 역시 대단하네, 대단해. 저번엔 은행에서 친절 사원으로 무슨 상까지 받지 않았어? 축하한다가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저도 이번에 승진할 줄 몰랐는데 잘 풀려서 기쁘네요. 오늘 그런 기념으로 저녁은 제가 살게요. 그렇게 즐겁게 웃으며 축하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와 큰 신우가 비웃으며 얘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은행 뭐 거기서 연차만 쌓이면 승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벌써 승진을 했어야 하는 건데 며느리 네가 좀 늦은 건 아니고? 아이, 엄마, 내가 세연이 잘 알잖아. 워낙 조용하고 그래서 승진이야 빨리 하기 어렵지 뭐. 그래도 저렇게 꿋꿋이 버티는 거 보면 얼마나 장해. 하긴 뭐 은행 직원들 우리 딸처럼 좀 활발하고 성격도 시원시원 좋아야 하는데 우리 며느리냥 살갑지도 못하고 조용한데 어떻게 승진을 했나 몰라. 그거 보면 이번에 승진한 게 참 장하기도 하네. 은근슬쩍 비꼬면서 얘기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 대신 화를 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와 작은 신우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 은행 들어가 저렇게 쭉쭉 승진하는 게 어디 쉬워? 잘했다 말하면 될 것이지.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그래 맞아 엄마. 세연이한테 왜 그래? 내 친구들도 이제 은행 들어간 친구들 많은데 다들 힘들다고 난리야. 그래서 난 세연이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엄마랑 언니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세연이, 전 진짜 세연이 존경해요. 저희 친구들도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들 많아서 저도 듣는 게 있는데 진짜 세연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 그리고 주은이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친구가 잘 되면 옆에서 축하해 줄 줄도 알아야지. 네 친구 보면서 좀 배워라, 배워. 뭐 느끼는 거 없어? 이혼해서 집에 들어와 그러고 지내면 어째? 얼른 일자리 구해서 일을 해야지, 일을. 그렇게 시부가 화를 내자 시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큰 시누인 바닥만 쳐다보다가 횡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나 남편은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다 저녁에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모가 슬쩍 절 불러 얘기를 하더군요. 전 시모의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까 내가 미안했다. 아휴, 나도 어쩔 수 없는 시엠인가 보다. 내 자식 기죽을까봐 나도 모르게 오버한 것 같네. 너도 알다시피 주은이 이혼하고서 집에 온 지 벌써 몇 달째인데 저렇게 일도 못하고 있잖니. 제가 요즘 속이 아닐 거다. 괜히 네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질투나서 그러는 것 같고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주은이 편 좀 들어줬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니 내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어. 그래도 주은이가 요즘 좀 힘들어하니까 조그만 우리 주은이 좀 생각해다오. 그렇게 시모의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참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큰 시누이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혼자서 많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큰 시누이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큰 시누가 얘기를 하다 갑자기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데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새언니, 아니 서희야, 나 진짜 요즘 힘들다. 나라고 뭐 취직 안 하고 싶겠어? 어디든 들어가서 일하고 싶지. 근데 요즘 일자리가 어디 그렇게 많이 나오나? 나였어도 경력이고 잘하는 사람 채용하고 싶지. 난 평생 비행기만 타다가 일 그만둔 지도 오래됐는데
내가 어떻게 취직을 빨리 할 수가 있겠어. 나 진짜 힘들고 억울해. 그렇다고 내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집에서 나갈 수도 없고 나도 답답해 미치겠어, 얘. 그럼 뭐라도 배워보는 건 어때?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뭐라도 배워보면 취직 자리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까? 근데 학원 다닐 돈도 없는데 어떡해. 아빠랑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분명 절대 안 된다고 하실 텐데.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나중에 취직하면 갚을게. 어? 새언니, 제발 나 좀 도와줘. 전 울먹이며 얘기하는 큰신의 말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상의하고 나서 큰신우에게 그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죠. 전 그 돈으로 진짜 열심히 학원을 다니며 취직 준비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길래 전 진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결혼 2년 차쯤 되었을 때였는데 저도 그때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댁엔 자주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길래 전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열심히 준비해보라고 말도 했었죠. 그러다 임신하고서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고 나서 딱 시댁에 갔는데 진짜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학원을 열심히 다닌다던 그 큰 신우가 내일은 화려하게 하고 있고 어디서 했는지 쌍꺼풀 성형수술까지 해놨더라고요. 전 너무나 황당해서 큰 신우에게 물었죠. 아니, 아가씨, 언제 성형했어요? 학원 다닌다면서 성형할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 요즘은 또 외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취직이 잘 되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찝어줬죠. 어때요? 괜찮죠? 내가 세연이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말 안 했나? 학원비도 없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돈이 있어서 설마. 에이, 아니에요, 언니. 세연이는 참 날 뭘로 보고.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큰 신은 제 말이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며 절대 아니라고 항변을 했지만 전 그 말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시댁에 있는 내내 학원 책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못 보던 명품백에 거기다 화려한 옷들까지 여기다 돈을 다 쓴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게 부글부글 끓는 속을 겨우 참고서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날 밥상에 올라온 게 생선이었는데 남편이 그 생선을 하나하나 발라 제 밥 위에 올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큰 신우랑 시모는 꼴보기가 싫었나 보더라고요. 참, 어디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니들도 좀 니들끼리 있을 때나 그러지. 아무 때나 그러지 좀 마라. 사람 민망하게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러자 시부가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며 시모랑 큰신을 혼내셨습니다. 아니 보기만 좋구만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생선가시 하나도 못 발라줘? 며느리가 몸도 무겁고 힘드니까 우리 아들이 좀 도와주고 가지고 참 별게 다 유난이다 유난이야.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 시부의 단 한마디로 시모와 큰신은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시모의 화가 터진 건 바로 밥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다 같이 밥상을 치우고서 설거지를 하려고 제가 딱 고무장갑을 끼는데 남편이 후루룩 달려와가지고선 제 고무장갑을 뺏어들더라고요. 여보, 내가 할게 내가. 당신은 가서 앉아있어. 아버지랑 같이 과일 먹어. 당신 오래 서 있으면 다리 퉁퉁 붓고 아프다며. 내가 할 테니까 얼른 가. 아니야, 내가 하면 되지. 괜찮아.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당신이 가서 아버님이랑 얘기 나눠. 그렇게 저와 남편이 서로 하겠다고 투닥거리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와선 남편 팔을 이끌고선 주방 밖으로 내쫓아 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예, 넌 네 남편 못 시켜서 그렇게 안달이니? 아무리 그래도 시댁까지 와서 네 남편 부려먹는 꼴을 내가 봐야 되겠어? 넌 네 남편이지만
나한텐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야.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한의원 운영하느라 바쁜 애 어쩜 저렇게 가만히 쉬질 못하게 하니? 너 혹시 집에서도 우리 아들 이렇게 시키는 거야? 난 그 꼴 못 본다. 난 우리 애들 임신하고서도 농사일 잘만 했어 얘. 다리가 붓긴 뭘 어딜 부어. 네가 살쪄서 그렇지. 어머님, 제가 또 뭘 남편 부려먹는다고 그러세요.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남편이 와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오죽 네가 들들 볶았으면 여기까지 와서 저러겠니? 네가 집에서 들들 볶아서 그런 거 아니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아들 밖에 나가면 다들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우대해 주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 이렇게 홀대하니? 네? 홀대요? 어머님, 제가 언제 남편을 홀대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상황도 아니고 임신해서 이렇게 배가 불러 있는데 남편이 좀 절 배려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그러시는 건데요? 뭐라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지금 말 대꾸 하는 거야? 아이고, 야,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안 그래도 너 들어오고 나서 우리 딸 일도 안 풀리고 속상해하는 걸 보는 것도 힘든데? 아니 우리 아들까지 저렇게 부려먹는 걸 내가 꼭 봐야 되겠니? 어? 네가 한번 말해봐. 네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나와서 저러고 있는 걸 보면 너도 속이 시원하겠어? 전 설거지 하나 가지고 시모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며느리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있으면 아무리 못마땅해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 진짜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버럭 화를 내자 다른 식구들도 주방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냐며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모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아주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성덕이 너 어떻게 결혼하고서 네 처가 엄마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너 그렇게 귀하게 키워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니? 네 처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주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소리를 치더라. 어? 엄마를 아주 그냥 노려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는데. 아휴, 내가 며느리 한번 잘못 들였다가 정말. 어머님, 제가 언제 그렇게 따졌다고 그러세요? 이거 봐라, 이거 봐.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칠 때야? 아들, 내가 말했지?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동네 창피해서 내가 말도 못해 말도. 결국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모가 저러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난리통에 남편은 절 데리고서 올라가자며 얘기를 했고 전 바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도중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엄마가 어디서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봐.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나 몰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대체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게 아니 갑자기 당신 학창시절에 어땠는지 아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난 주은이랑 친구니까 주은이가 잘 알겠지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뭐 당신 남자를 많이 만났다는 둥 어쨌다는 둥 요즘 회사는 잘 다니고 있냐고 회식 가면 몇 시에 들어오냐고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럼 내가 지금 밖에서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러신다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들으셨는지 자꾸 확실하다고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난 절대 아니라고 했지 물론. 근데 엄만 또 확실한 곳에서 들은 거라고 맞을 거라고 하면서 난리시잖아. 전 진짜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시모의 딸, 그러니까 큰 신우의 친구인데 큰 신우한테만 물어봐도 어떻게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다 알 텐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시모는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제가 방탕하고 문란했다는 건데 집에서 남편을 휘어잡고 부려먹는 꼴을 보자니 그게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죠. 그 사실을 알고서 더더욱
전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큰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큰 신우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가씨, 아니 함준, 너 나랑 친구 맞아? 친구 맞지?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어머님이나 어디서 고등학교 때 물란했다 어쨌다 들으셨다는데 어머님이 뭐 물어보신 거 있었어? 아니 뭐 물어본 건 없지만 그냥 뭐 난 사실대로 얘기했지. 그때 너 은행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거기 지점장이랑 너 친하게 지냈잖아. 그러면서 뭐 둘이 술도 마시고 뭐 그랬다. 그 정도 말했지. 뭐라고?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그건 우리 결혼하기도 전 얘기잖아. 아이, 엄마가 그럼 자꾸 남자 관계 물어보는데 뭐 어떻게 해? 그래도 사실대로 말해야지, 엄만데. 왜? 엄마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니, 엄만 왜 그런데? 요즘 여자들 중에 남자 안 만나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얄밉게 얘기하는 큰 신우의 말을 들으며 전 진짜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큰 신우에게 처음으로 전 크게 화를 냈어요. 야, 함준, 너 어떻게, 너 어쩌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뭐? 함준?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니지 않니?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야, 며느리. 어디서 아가씨한테 함부로 이름을 불러? 너 내 친구이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 집 며느리라고. 그리고 나도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말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치니? 나야말로 진짜 어이없다, 야. 엄마한테 혼나놓고선 어디서 화풀이야? 아우, 됐어. 끊어. 그러더니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큰 신우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전 속으로 분노가 폭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날 차 안에서 전 남편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소에도 좀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못하던 남편은 이도저도 아니고 중간에서 중재를 잘하지도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시댁에서 일은 스스로 해결할 테니 대신 남편에게 중간에서 간섭하지 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한 달 정도는 시댁에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달 후에 갑자기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음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무슨 말을 하실까 싶어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시모의 말투가 너무나 나긋나긋 편안했습니다. 애미야, 잘 지내고 있지? 그래, 별일은 없고? 아니,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더 늦기 전에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좀 오해를 했었나 봐.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니, 내가 너한테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쉬는 날에 집에 좀 오면 어떨까 해서 연락해봤다. 들어보니까 그래도 주말에 사돈댁은 종종 간 것 같던데 나한테 서운해서 우리 집엔 안 들렸지? 내가 진짜 미안하구나. 주말에 내가 보양이라도 해줄 테니까 마음 풀고 집에 와. 이제 곧 애도 태어날 텐데 우리 화해하고 잘 지내보자. 알았지? 그렇게 시모는 먼저 저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사실 시모의 성격상 이렇게 저한테 미안하다 말을 할 거라고 기대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바뀌니 저도 좀 놀랐죠. 그때 사건 이후로 시댁에 가는 게 좀 껄끄러워 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었는데 아마 제가 같은 지역 친정인 가면서 시댁엔 들르지 않는 걸 보고선 시모도 많은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처음엔 시모의 전화를 받고 저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 시댁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어른이 또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거절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주말에 시댁에 향하게 되었죠. 마침 또 남편이 그날 일이 있어서 저보다 좀 늦게 시댁에 오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갈까 했었는데 시모가 급하게 왔다가 가면 탈난다면서 천천히 아침에 출발해서 낮에 도착해서 푹 쉬라며 남편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단
먼저 와 있으라고 제게 권하시더라고요. 그때가 10월 가을쯤이었고 배추 농사 짓는 시댁은 한창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절 신경 써서 집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시몬 마당까지 나와서 절 반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수고했어. 그래, 차는 막히지 않았니? 네, 어머님. 오는 길 막히지 않았어요. 근데 다들 어디 가셨어요? 아까 보니까 배추밭에 사람도 아무도 없던데. 지금 이제 배추 수확철 아니에요? 아직 하나도 수확 안 하신 것 같던데. 이제 해야지. 너희 시아버진 다른 밭에 좀 갔고, 네 큰 씨는 볼 일 있다고 나가고, 작은 씨는 일하러 갔지 뭐. 저녁이나 돼야 올 거야. 자, 이거. 네? 어머님, 저 홀몸도 아니고 이제 만삭인데 어떻게 배추를 수확해요? 아유, 왜 못해? 난 다 했어, 다. 애 갖고도 농사를 충분히 한다. 집에서 네 남편이 집안일이고 뭐고 다 해줄 거 아니니. 내 아들 곱게 키워서 네 뒤치다거리 다 하게 만들었는데 넌 그럼 나한테 와서 보답해야 할 거 아니야. 얼른 장갑 껴. 그래도 오늘 수고한 비용은 주마. 일당 5만 원 줄 테니까 요령 피우지 말고 얼른 시작해. 전 시모의 말에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만삭이고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농사일을 하라고 하다뇨. 거기다 저 혼자서 저 넓은 배추밭에서 일을 하라고 하니 이건 분명 그냥 일부러 저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저 못해요. 배도 무겁고 쪼그려 앉는 것도 힘들어서 못합니다. 정 그렇게 시키고 싶으시면 다른 가족도 다 불러서 시키세요.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건데요? 나중에 아이 낳고서 몸조리 다 하고 배추 수확하러 도와주라고 하시면 올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죠. 저 이만 가볼게요. 뭐? 야, 너 여기 와서 며느리로 산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당당해? 혹여나 지 남편만 부릴 줄 알지? 네가 무슨 여왕이야, 여왕? 가긴 어딜 가? 얼른 배추밭 들어가서 얼른 배추 따.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뭘 시키면 죄다 못한다, 안 한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이거 봐라. 뭐 해준다고 하니 쪼르르 온 거. 그때였습니다. 저쪽 큰 신우방에서 갑자기 크 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니 큰 신우가 이 장면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였죠. 제가 딱 쳐다보자마자 큰 신우는 휙 하고 커튼을 닫아버리더군요. 그제서야 전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모와 큰 신우가 아예 작정을 하고 절 부려먹으려고 부른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죠. 그래서 전 한숨을 크게 쉬고서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건 곳은 남편이었어요. 당신, 내가 그때 한 말 잊지 않았지? 또 이런 일 있으면 나 가만 안 있는다고. 어떻게 사람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어떻게 사람을 이딴 식으로 대하냐고. 당장 여기 와. 당장 여기 와서 당신 엄마랑 동생이 나한테 어쩌고 있는지 보라고. 그리고선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또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전화한 거니? 이것 봐, 이것 봐. 너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디서 감히 귀하게 큰 우리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해? 별 볼 일도 없는 게 한의사 남편 만나 호의호식하고 있으면 시댁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네 허물 내가 다 덮고서 며느리로 맞아줬으면 숨죽여서 엎드릴 줄 알아야지. 뭐라고요? 어떻게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한테 그딴 취급을 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요. 당신네들은 정신이라고 차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10만 원 줄 테니까 그렇게 꼴 보기 싫은 며느리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저도 이런 취급받으면서 며느리 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게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니까 아주 그냥 심을 우습게 보지? 밖에서 남자 꼬시던 습관으로 네 시아버지랑 다 꼬시니까 아주 네 세상 같지? 내가 어디서 그 꼴 보게 할 줄 알아?
너야말로 당장 사과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이 천류는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러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야, 이혼. 그렇게 귀한 아들, 과연 어떤 선택하시는지 두고 보시죠.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잘못됐다고 하는 부모를 자식이 어떻게 존중합니까? 자기 새끼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알아야지. 전 도저히 이런 집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전 차를 타고서 시댁을 나와버렸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남편은 그 뒤 시댁에 가 아주 뒤엎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그때 시댁에서 사건이 있던 날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시모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다 얘기해 줬거든요. 알고 봤더니 큰 신우가 이 분란의 씨앗이더라고요. 큰 신우는 시모에게 절 이간질 시키려고 했는지 제가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둥, 문란하다는 둥, 온갖 얘기를 다 했던 거였고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었던 시모는 제 뱃속에 있던 아이도 아들의 자식이 아닐 거라 의심을 하고서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거였어요. 그날 전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고서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선 제가 진짜 심각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 준 거였는데 또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결국 남편은 시모와 큰 신우를 더 이상 앞으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서 집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시댁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시부와 작은 신우도 시모와 큰 신우에게 얼마나 화를 내고 소리를 쳤는지 그 다음날 바로 시모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이고, 혜미야, 내가 있지? 아휴, 난 내 딸이 하는 말이 맞는 줄 알고 난 진짜로 그런 줄로만 알고 속았어. 미안하다. 네가 하도 밖에서 남자 많이 만나고 다닌다길래 우리 아들이 또 호구가 된 줄 알고 내가 너무 섣부르게 행동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됐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앞으로는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 그동안 어머님이 왜 저한테 그러셨는지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 지금까지 참은 겁니다. 그래도 남편 어머니니까요. 근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요. 못마땅한 며느리 안 보시니 좋으시겠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전 시모의 전화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큰 신우는 한 번 연락이 없었어요. 모든 사건이 자신으로 인해 생긴 일임에도 연락조차 없는 큰 신우에게 전 다시 한번 실망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전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산 후 몸조리가 끝난 뒤 제가 처음으로 했던 일은 동창들이 다 모인 자리에 참석을 하는 거였죠. 사실 초대받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전 그 자리에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딱 나타나자마자 다들 너무 놀라더라고요. 어? 서희야, 너 어떻게 여기... 왜? 내가 못 올 때 왔니? 아니면 뭐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서 그래? 니들 참 너무한다. 그래도 나랑 3년을 내내 얼굴 보며 지냈는데 어떻게 나한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사람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 내가 바람을 펴? 내 아이가 우리 남편 아이가 아니야? 자, 유전자 검사. 이거라도 가지고 와야 니들이 믿을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니 우린 주은이가 네가 하도 바람 피고 다닌다고 하길래 아니었어? 그거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리고 함주은,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내 뒤통수를 그렇게 칠 수 있냐고. 동네방네 없던 일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소문내니까 마음 편하디? 내가 너 바람 펴서 이혼당했다고 주변에 말 한마디 한 적 있었어? 근데 넌 어떻게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이렇게 소문을 내?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창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함준, 너 남편이 바람났다며? 그래서 이혼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래, 함준. 너 네 남편 바람나서 이혼했는데 서해까지 바람 피우니까 그 꼴 보기 싫다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잖아. 너 뭐야? 뭐가 사실이야? 아니, 그게 말이야. 너 그럼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
서희 말처럼 다 거짓말 우리 속인 거였어? 아니,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어? 우린 그것도 모르고 서희 연락도 다 끊고 지냈는데 너 어떻게 그래? 그러자 큰신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그 동창회 자리를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신은 본인이 이혼을 하고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 제가 결혼하고 잘 살고 거기다가 남편 사랑까지 받는 게 눈에 보이니 질투라고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닌 거였어요. 그 뒤로 친구들 사이에선 큰신은 완전 못된 년으로 소문이 나 오히려 지금은 친구들이 다 피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자 그때서야 큰신우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그런 큰신우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희야, 미안해. 내가 못난 자존심 때문에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네 칭찬만 들려와서 난 하도 일도 안 풀리고 그래가지고. 야, 너 기억 안 나? 나 취직도 못하고 힘들 때 그래도 너 취직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도 한번 질투해 본 적 없어. 오히려 너한테 축하해 주려고 푼돈 모아서 축하 케이크 줬잖아. 그런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러니? 서희야, 진짜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못났었어. 정말 미안해. 됐고, 너랑 나랑 이제 그냥 끝이야. 근데 너랑 나 사이 아직 남은 거 있는 거 알지? 빌려준 돈 언제 갚을래? 아, 그거 내가 어떻게든 일해서 금방 갚을게. 금방 갚을 거야. 너 그 돈 제대로 못 갚으면 나 민사소송이고 뭐고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 약속해. 매달 돈 얼마나 줄지. 그거 어기면 나 하루도 안 참고 바로 소송 걸 거야. 알았어? 그렇게 큰신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진 본인 자존심 때문에 아무 곳에나 들어갈 수 없다며 고집을 피웠었는데 제가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그건 또 무서운지 바로 공장에 취직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전 시부랑 작은 신우하고만 교류하고 시모는 아예 안 보고 있습니다. 남편과도 여전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과도 서로 잘 지내며 요즘은 참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그렇게 친했던 친구와 틀어지게 된 게 좀 속상하긴 하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래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겐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물론 평생 함께 할 거라 생각했던 친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노력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엔 이렇게 질투심으로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전 앞으로 절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제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꼭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저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놀랐던 적이 많았었는데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건들은 현실에서 진짜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한순간에 속아 넘어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절 구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고모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아찔했던 그때 일을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사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집이에요. 엄만 절 낳고 나서 폐혈증으로 5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출산을 할 때 감염이 있었는데 당시에 감염을 초기에 알지 못했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그렇게 엄만 저와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되었죠. 전 엄마의 얼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저 사진 속 얼굴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 엄마에 대한 그림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엄마처럼 포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고모랍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방에서 같이 살면서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일도 다 그만두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게 되신 거였죠. 아버진 일을 해야 하니 절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고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제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절 돌봐주기로 하고 올라오셨던 고모였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 쭉 생활을 하시게 됐답니다. 그때 사건은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제가 유치원 때였는데 지금은 항상 보호자가 아이들을 유치원 차에서 인계를 받지만 그때 당신 집 앞에서 내려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매번 저 혼자 유치원 차에서 내리다가 그날은 이상하게 고모가 절 마중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전 어린 마음에 고모를 보고서 이렇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순간 저도 당황스럽고 고모도 많이 놀란 표정이었지만 사실 그것보다 전 친구들에게 저도 엄마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언젠간 다 들킬 거짓말이었지만 그땐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고모는 절 꽉 안아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다른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도 엄마가 아니라 고모라고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땐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저에겐 참 특별한 일이었죠. 저뿐 아니라 고모에게도 그날의 사건은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이후로 고모는 저와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학교에 들어가면 고모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어린 절 도저히 두고 가지 못하겠다며 고모는 그날 이후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죠. 고모는 참 재주도 많으셨어요. 원래는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셨는데 어느 날부턴 사주와 관상학 공부를 시작하시더니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턴 고모가 길거리에 사주 자판을 열고서 사람들 사주와 관상을 봐주시곤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거리에 쫙 사주 보는 노점들이 있는 곳 아시죠? 바로 거기에 저희 고모도 노점을 여셨답니다. 고모는 사람들 사주도 정말 잘 봐주셔서 늘 손님들이 많았어요. 물론 사주 자체도 잘 보셨지만 고모는 무엇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너무 잘하셨죠. 그러다 보니 고모와 얘기를 나누려고 오시는 단골 손님들도 많았죠. 그런 고모가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절 위해 해주는 말이었을 텐데 그땐 정말 고모가 하는 말이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광현아, 원래 어린애들이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지만 고모가 워낙 사람 잘 보는 거 우리 광현이도 알지? 그럼 알지. 우리 고모 사람 얼굴 진짜 잘 보잖아. 그래, 그런 고모가 우리 광현이를 딱 보니까 말이야. 아주 위인이 될 상이야. 고모 말 따라서 잘 되는 사람 많은 거 우리 광현이도 알지? 그러니까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고모 말만 믿어. 정말? 고모, 나 진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럼 대신 훌륭한 사람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해야 돼. 알았지? 준비만 잘하면 광현이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늘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고모 덕분에 전 항상 자신감을 갖고 제 삶을 살 수 있었답니다. 그때 시절엔 엄마가 안 계시면 주변의 시선도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선도 전 그저 제 인생이 성공하기 전에 겪는 그저 그런 고난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건 다 고모 덕분이었고요. 그런 고모를 누구보다 걱정했던 건 바로 저희 아버지셨어요. 40살이 다 되도록 시집도 가지 않고 있는 고모를 보면서 아버지는 항상 선자리를 마련해 오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고모한테 선을 보라고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은수가, 이번에 들어온 선자리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아는 거래처 사장인데 나이 너보다 한 3살 많지만 이 사람도 일하느라고 결혼을 못했거든. 사람이 어찌나 순박하고 착한지 몰라. 다른 거 몰라도 일단 한번 만나나 봐. 에이, 오빠 왜 그래?
난 결혼 안 한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내 말 알아들을 거야. 나 결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선자리 그런 거 알아보지 마. 아니 왜 결혼을 해야지. 결혼해서 네 자식 낳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조카만 키우면서 살 거야? 이제 광현이도 다 컸어.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을 살아. 무슨 소리야. 광현이 아직 애야, 애. 그리고 나한텐 광현이가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인데 지금 오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오빠 나 없으면 광현이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맨날 바쁘다고 일만 하면서 광현이한테 신경도 안 쓰면서 무슨 나보고 시집을 가라 말아야. 아, 됐어. 나한텐 광현이만 있으면 되니까 오빠는 빠지셔. 고모는 정말 절 아들처럼 생각하셨어요. 평생 결혼이라는 건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매번 사랑만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혼내야 될 땐 절 호되게 혼내시고 훈육도 정말 강하게 하셨죠. 절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것도 고모였지만 제가 삐뚤어지지 않게 바르게 잡아주신 것도 바로 고모였답니다. 아버진 항상 일에 치며 사셨어요. 제가 어릴 때 무역회사에 다니며 여기저기 출장을 자주 가셨는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턴 작게 무역회사를 차리셨고 그러면서 저희 집 상황은 점점 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고모와 아버지 두 분이서 열심히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지만 아버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턴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버진 더 고모가 시집가길 원하셨는데 결국 고모의 그런 고집을 꺾지 못하셨죠. 그렇게 전 엄마나 다름없는 고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좋은 대학에 나와 졸업을 하고서 직장에 취직도 하게 되었죠. 그때쯤 아빠가 고모에게 큰 선물 하나도 해주셨어요. 바로 고모의 집을 마련해 주신 거였습니다. 제가 취직을 하며 독립을 하게 되자 아버진 고모에게 작은 집 하나를 선물해 주시며 고모도 독립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집들이를 하면서 아버지가 참 많이 우셨습니다. 은수가 고맙다 정말. 내가 이렇게 잘된 것도 다 은숙이 네 덕이야. 광현이 엄마 그렇게 가고 나서 참 막막했는데 네가 이렇게 우리 광현이를 잘 키워준 덕분에 내가 일이 잘 풀릴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고마워. 오빠 울어? 아휴 왜 울고 그래. 좋은 날 울지 마. 나야말로 고맙지. 지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 뻔한 날 여기 서울까지 올라와서 살게 해준 사람이 오빠인데 뭘. 광현이 키우면서 자식 키우는 행복도 알게 됐고 나야말로 고마워 오빠. 아버진 그렇게 평생의 은을 고모에게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진 자신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자 봉사활동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바쁜 와중에도 쉬는 날이면 아버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늘 봉사를 하러 가셨답니다. 처음엔 그런 아버지가 혹시나 몸이 상하실까 걱정이 되어 저도 자주 쫓아갔었어요. 언젠간 아버지께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던 적도 있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니, 쉬는 날에 좀 쉬시지. 또 봉사활동 온다고 이렇게 일하시면 언제 쉬시려고 그러세요? 내일부터 또 출근하시잖아요. 괜찮다. 아버진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는 게 삶의 낙이다. 아버지 봉사활동하는 것도 좋은데 좀 쉬면서 하세요. 이제 아버지 연세도 젊은 나이가 아니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봉사만 다니세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도 다 부모 잃고 갈 곳 없이 여기까지 온 애들이야. 네 엄마 그렇게 눈 감을 때 아직 젖도 못된 널 두고 가는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냐. 그때 네 엄마 보내면서 아버지가 다짐한 게 있었다. 내가 잘 되면 꼭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겠다고. 그 약속 이제 지켜야지. 아버진 그렇게 엄마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 보육원들을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 저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죠. 아버진 처음엔 보육원에만 봉사를 하시다가 나중엔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도 가시고 나라에 수해가 생기면 그때마다
누구보다 나서서 봉사를 하러 가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쫓아가며 돕다 보니 저도 점점 봉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제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전 한 봉사 카페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정기적으로 다 같이 모여 여기저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을 가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전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새로 들어온 회원이었던 그 여자는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봉사 갔던 곳이 어르신들 목욕 봉사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진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지친 일이거든요. 거기다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씻기는 것도 수월하지 않아 많이 힘들기도 한데 처음 온 그 여자분께서 너무나 상냥하게 항상 웃으며 어르신들을 대하는 걸 보고 나니 저도 눈이 절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 우연히 제 옆자리에 앉게 되어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보배 씨라고 했죠? 전 조강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엄청 능숙하시던데 전 신규 회원이시라고 해서 처음 봉사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신 것 같네요. 아, 제가 원래 해외에서 살다가 봉사활동을 그쪽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국내에선 저도 이번이 처음인데 그래도 나름 여기저기 봉사 많이 다녔다고 할 만하네요. 우와, 진짜요? 해외 봉사를 많이 다니셨다고요? 네, 제가 하는 일도 해외에서 가난한 나라나 물이 필요한 국가나 의료 혜택 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도움을 주는 자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저도 참 많이 다녔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역시 와보니까 정말 오길 너무 잘했다 싶어요. 그러면서 싱긋 웃으며 얘기를 하는 그 여자의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이 다 따뜻해졌습니다. 그 뒤로도 그 여자분은 단체 봉사를 나갈 때마다 매번 참석을 했고 그러면서 저와도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해지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학교 재단법인 이사장이셨는데 은퇴를 하시면서 자선사업가가 되셨고 아버지 뒤를 이어 자선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정말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전 호감이 점점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전 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그렇게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참 소탈하고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듣기론 집안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것 같았는데 늘 입고 다니는 옷은 10,000원도 하지 않는 티에 청바지 그리고 비싸지 않은 운동화였어요. 데이트를 할 때도 비싼 레스토랑보단 소소하게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같이 요리를 해서 먹는 걸 더 좋아했고요. 여자친구는 해외 생활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 잠깐 국내로 들어오게 된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도 참 많이 보여줬고요. 와, 여긴 어디야? 진짜 넓다. 여기서 그럼 봉사활동하고 온 거야? 꽤나 더워 보이는데. 그치? 여기가 엄청 떼학볕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나라처럼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진짜 몇 시간을 걸어야 하더라고. 상황도 너무 좋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쪽에 물 시추 사업 투자받으러 다니고 계셔. 아마 나도 조만간 한번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정말?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진 않어? 사실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지. 그렇지만 저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움 한번 받는 게 절실해. 그래서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성품이 좋았던 여자친구를 볼 때면 전 오히려 여자친구가 참 존경스러웠답니다. 비록 자주 해외에 나가다 보니 얼굴을 매번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항상 만날 때마다 절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여자친구 보면서 이런 사람과의 미래는 더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 10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서로 결혼 얘기를 소소하게 나누다 양가 집안 얘기를 좀 깊게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집안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해주게 되었어요.
당시 아버지가 서울권에 6층짜리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얘기를 꺼내면서 전 아버지와 한번 만나는 자리를 갖고 싶다며 여자친구에게 말을 하게 되었죠. 사실 아직 결혼이 뚜렷하게 결정된 게 아니다 보니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자친구는 당연히 찾아뵈야겠다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여자친구의 말이 전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와 약속을 잡고서 만남을 갖게 된 날, 여자친구는 그날따라 정말 예쁘게 그리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리에 나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보배라고 합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늦어서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광현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나도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운 아가씨를 만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자, 자리에 앉아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프리카에 봉사 갔을 때 거기서 직접 수공예로 만든 목각 인형이에요. 이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요. 아버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아예 안 그래도 해외 봉사 많이 다닌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다니 정말 고마워요. 여자친구는 저희 아버지를 위한 뜻깊은 선물까지 손수 준비를 했고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아버지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갖는 내내 여자친구는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나눴고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당연히 아버지께선 저희의 결혼을 바로 허락해 주셨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나서부턴 웬일로 여자친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퇴근을 하고서 집으로 향했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집에 와 있다며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향해 문을 열었더니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문 앞 바닥에 조명이 쫙 깔려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꽃다발을 들고 나오면서 저에게 그 꽃을 안겨줬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을 듣고 전 정말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당신이랑 같이 더 소중한 추억 함께하고 싶은데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면서 꺼낸 건 바로 반지였어요. 흔히 프로포즈라고 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여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전 여자친구의 그 프로포즈를 감격스럽게 받아줬고 여자친구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주변에 말을 했을 때도 어떻게 그런 유니콘 같은 여자가 다 있냐며 다들 놀라워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저에게 이런 행운이 올 거라곤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고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다면 바로 예비 처가 식구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였죠. 항상 예비 아내에게 제가 예비 처가 식구들을 만나야 하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예비 아내의 반응은 정말 대수롭지 않아 하더라고요. 보배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끼리 소소하게 결혼한다고 해도 결혼하기 전에 처가 식구들은 내가 만나봐야 하지 않겠어? 정말 결혼식 다 준비하고 만나봐도 괜찮은 건가? 난 좀 걱정되거든. 왜? 우리 가족들이 오빠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까봐? 걱정 마. 이미 내가 오빠 사진이며 다 보내드렸어. 나도 우리 가족들 얼른 보여주고 싶지. 근데 다들 봉사활동 간다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연락도 잘 안 되고. 알잖아. 나도 이메일로 겨우 연락 닿는 거. 그건 알지만, 아니면 이번에 너 해외 봉사 나갈 때 내가 같이 갈까? 휴가 좀 끌어다 갔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쉬어야 될 때가 많을 텐데. 괜히 그럴 필요 없어. 됐어. 우리 식구들은 걱정하지 마. 다들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반대 안 하고 믿을 테니까. 한국까지 오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시간 되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꼭 보자. 예비 처가 식구들을 못 본다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고 더군다나 다들 일 때문에 바쁘니 쉽게 올 수 없다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비 아내를 소개해 줄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저에겐 엄마나 다름없는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그때까지도 사주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깜짝 방문을 해 예비 아내를 소개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예비 아내를 드리고서 고모의 사주 노점에 들어가자 고모가 깜짝 놀라며 반겨주시더군요. 어머, 광현아. 아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고모, 내가 또 고모 깜짝 놀래켜주려고 이렇게 왔지. 짜잔, 인사해 고모. 여긴 내 아내가 될 사람. 고모한테 내가 소개해준다고 했잖아.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잠깐 들렀어. 어머, 그래? 안녕하세요. 나 광현이 고모예요. 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보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비 아내가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고모의 표정이 갑자기 싹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이내 웃으며 저에게 앉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예비 아내는 자리에 앉아 고모와 얘기를 나누려고 했죠. 그런데 고모가 갑자기 다른 얘기는 하지도 않고 예비 아내에게 생년월일을 묻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난 이렇게 사람들 사주랑 관상 봐주고 그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왕 여기 온 김에 재미삼아 한번 보고 가는 거 어때요? 그래 고모, 우리 궁합 좀 봐줘. 안 봐도 뻔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 한번 봐줘야 되는 거잖아. 내 생년월일은 고모 알고 있지? 보배야, 네 생년월일 고모한테 알려줘. 우리 궁합 한번 봐보자. 고모가 한번 잘 봐볼게. 그러면서 고모는 저희의 궁합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런 거 보면 고모는 항상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날은 그냥 대충 좋다고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고모는 예비 아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고모 나름대로 조카 며느리가 들어오니 그러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한참을 고모와 같이 있다가 전 예비 아내를 먼저 보내게 되었어요. 며칠 후에 바로 해외 봉사를 하러 또 나가봐야 해서 예비 아내는 출국 준비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렇게 예비 아내를 먼저 보내고서 고모에게 다시 갔더니 고모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뭔가 골똘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모의 표정을 보고서 걱정돼 물었습니다. 고모, 왜? 뭐 무슨 일 있어? 갑자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혹시 우리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까 우리 궁합 봐달라고 했을 때도 표정이 안 좋고 설명도 많이 안 해줬잖아. 무슨 일 있었어? 광현아, 너 저 여자 어디서 만났다고 했지? 진짜 봉사활동 가는 거 맞니? 봉사 카페에서 만났다 그랬잖아. 근데 그건 왜? 궁합이 그렇게 안 좋아? 그래서 그래? 아니, 궁합이 문제가 아니고 얼굴을 딱 보자마자 고모 느낌이 너무 쎄하더라고. 진짜로 봉사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맞는 거야? 아휴, 왜 그래? 맞다니까 그러네. 내가 사진도 더 확인해봤어. 맞아. 고모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못하셨어요. 전 고모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그동안 만났던 여자친구는 전혀 나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고모가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니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웠거든요. 고모, 왜 그래? 뭐가 느낌이 이상한데. 아버지도 보시고선 괜찮은 사람 만난 것 같다며 바로 좋아하시던데. 아니야, 고모가 보기에 뭔가 있어. 내 느낌이 맞다면 쟤 분명 뭔가 있어. 너 정말 아무것도 의심스러운 거 없는 거 맞아? 진짜 아무것도 없었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없었어? 고모, 아무리 그래도 뭐 사주나 관상이나 이런 거에 이상하게 나왔다고 사람을 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라니까. 광현아, 고모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사람 속마음은 모르는 거야. 고모 말 한 번만 믿어봐. 어? 고모 말 딱 한 번만 믿어보라고. 고모가 다른 거 몰라도 사람은 잘 보잖아. 분명히 뭔가가 있어. 분명해. 전혀는 분명 뭐가 있다고.
항상 제 편에 서서 절 응원해주던 고모는 난생 처음 제 말에 반기를 들고 절대 아니라며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고모가 단순히 느낌만으로 혹은 사주 결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예비 아내가 출국하기 며칠 전 같이 집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다가 예비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메일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출국할 날짜에 맞춰 비행기 티켓 정보가 메일로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출국 정보를 봤더니 거기 찍혀있는 도착지는 저한테 얘기를 했던 국가가 아니라 다른 곳에 도착을 하는 거였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 처음엔 예비 아내에게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건 바로 고모의 말이었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다는 고모의 말이 딱 떠올라 전 예비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서 며칠 뒤 예비 아내는 그대로 출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비 아내와 함께 출국을 같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의뢰한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죠. 그 직원은 예비 아내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서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해달라는 흥신소 직원의 메시지였죠.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서 바로 이메일을 확인해봤는데 거기 들어있는 정보를 보고서 정말 아연실색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충격적인 예비 아내의 실체 때문이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예비 아내의 뒤를 쫓아가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보내줬는데 예비 아내는 봉사는커녕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진 속엔 예비 아내가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몇 장의 사진 중에선 예비 아내가 흡연을 하는 장면도 찍혀 있었고요. 전 예비 아내가 흡연하는 줄도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와 만나는 동안엔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없었고 아예 냄새조차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줄줄이 흡연을 하는 장면이 계속 찍혀 있었고 화장 또한 절 만날 때와는 다르게 정말 진하게 한 상태였어요. 그때 흥신소 직원이 저에게 전화가 오더니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사장님, 사진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근데 정말 이 사람 여기 간 거 맞습니까? 이번에만 간 건가요? 아유, 아니요. 이 여자 진짜 여기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장님 우리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이 여자 여기서 엄청 유명해요. 여기저기 원정 다니면서 노름하는 사람이라고 했나? 아무튼 이렇게 와서 돈 잃으면 거기서 남자 꼬셔서 돈 메꾸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도 알아보니까 강원도 거기 정선 있는 곳 아시죠? 거기도 많이 가셨던데. 네? 뭐라고요? 이 여자한테 당한 남자가 한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정보들도 싹 다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사장님, 아시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정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순진하고 착해 보였던 여자가 원정까지 다닐 정도로 노름에 빠져 있었다니 눈으로 보고서도 진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이 여잔 한국에 유일하게 있는 강원랜드에도 수차례 출입을 했던 여자였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거기가 합법적인 곳이지만 베팅 금액도 최대로 해봤자 수십만 원 정도고 거기다가 사람도 진짜 많아서 도떼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론 부족했는지 어느 순간부턴 해외까지 다니며 캄보디아, 필리핀, 마카오 등등 이런 노름판이 있는 곳만 원정으로 다녔던 거였죠. 예비 아내가 말했던 이사장이고 뭐고 이런 건 싹 다 거짓말이었고 저에게 보여줬던 사진 역시 풍경들은 죄다 다른 사람들이 찍었던 사진들을 자신이 찍었다고 보여준 거였으며 본인이 나온 건 다 조작이었던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지금까지 돈을 뜯어먹고 그 돈으로 노름을 했던 꽃뱀이었던 거죠. 전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손이 덜덜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절로 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사람에게 바로 당장 얘기를 해서 헤어져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 다음날 마침 예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음엔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내려고 하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
조용히 반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아내는 진짜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나 도착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이제 연락하네. 내 전화 많이 기다렸지? 안 그래도 아빠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잠시 통화 좀 할 수 있어?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아빠한테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오빠도 보고 그러면 좋지 않냐고 하니까 여기 자선사업 마무리되면 그때 들어가겠다더라고. 근데 딱 이번에 5천만 원 지원해주기로 했던 기업에서 지원이 좀 늦어진다더라고. 다음 달 초엔 된다는데 그때까지 아빠 기다리면 바로 다음 사업 진행하러 또 다른 날에 가야 하고 그래서 내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 자금으로 준비했던 거 5천만 원 있잖아. 그거 좀 잠깐 빌릴 수 없어? 기업에서 지원 들어오면 아빠가 바로 돌려줄 수 있대. 뭐? 5천만 원? 워낙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정도 필요하신가 봐. 이거 자금만 충족되면 다른 직원들이 아빠 대신 일 진행해도 되니까 바로 아빠 국내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안 될까? 준비되면 나 바로 한국에 들어가서 계약서 같이 쓰자. 그래야 오빠도 마음이 놓이지. 이 여잔 정말 뻔뻔하게도 다른 남자 마찬가지로 저에게 돈을 갈취하려고 수작을 부리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생각하고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모든 실체를 다 알았으니 전 그냥 이걸 밝히고 헤어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 행동을 보고서 도저히 이대로 끝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뭐 내가 도와야지 어떻게 하겠어. 일단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럼 한국으로 들어와. 정말? 진짜 그럴 수 있어? 오빠 진짜 고마워. 나 진짜 오빠 만난 거 정말 행운이다, 행운. 금방 비행기표 구하고 내가 다시 연락 줄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 전 예비 아내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 전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 생각 없는 여잔 돈 받을 것만 생각하고서 신이 났는지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도 자기 비행기가 떨어지는 그 시간에 맞춰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제가 어느 비행기를 타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음에도 돈에 눈이 멀어 거기까지 숨기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출국장 밖에서 딱 서 있던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예비 아내가 나오더니 절 발견하곤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빠, 벌써 와 있었어? 난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천천히 오지. 오늘아 차는 안 막혔어? 나 보고 싶었지. 난 오빠 너무 보고 싶었거든. 전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오빠가 보고 싶은지 몰라. 비행기 타고 오느라 고생했겠네. 일단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실까?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해야지. 커피? 그래, 그래. 거기서 계약서도 바로 쓰자. 나도 아빠한테 바로 보내줘야 돼서 그게 낫겠네. 그러더니 신나서 제 팔을 붙잡는 예비 아내 행동에 전 팔에 온통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딱 도착을 하고 나서 예비 아내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빠, 준비는 다 한 거야? 금액은 다 맞춰서 준비한 거지? 얼른 나한테 보내줘. 내가 아빠한테 바로 보내주면 되니까. 근데 나 오늘 저녁에 또 나가야 될 것 같아. 사실 하루는 좀 같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일정이 그렇게 됐네. 어쩌지?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오빠. 대신 내가 다녀오면서 선물 많이 사올게. 알았지? 그래, 그러던가. 그 전에 이거 좀 봐. 너한테 줄 선물이 있거든. 뭐, 선물? 이게 뭐야? 전 예비 아내에게 봉투 하나를 꺼내서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궁금하단 표정으로 바로 그 봉투를 열어보더군요. 그리고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예비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예비 아내가 원정으로 노름하고 있었다는 그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숨겨둔 진실도 그 안에 들어있었고요. 예비 아내 말을 더듬으며
너무나 당황스러워했죠. 이게 다 뭐야? 오빠, 이거 어디서 났어? 이게 뭐냐니? 이게 네 실체 아니야. 언제까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뭐? 5천만 원 사업? 넌 사업이라는 게 해외에서 노름하는 게 네 사업이야? 봉사? 봉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도대체 너 뭐야?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냐고? 아니, 오빠, 그게 있잖아. 이번엔 나도 그냥 장난삼아, 그냥 재미 삼아서. 재미? 너 다 들켰어. 지금까지 수십 번도 넘게 해외 오고 가면서 이렇게 카지노만 들락거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남자한테 돈 다 받아서 그 돈으로 이러고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건 그 지원하는 그런 사업가들한테 접대하느라고. 와, 이게 끝까지 거짓말이네. 야, 넌 이 사진을 보고도 그렇게 발뺌하냐? 네가 양심이 있어? 니네 부모 해외에 있다며. 근데 멀쩡히 한국에 살고 계시더라.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기 딸은 해외에서 일하러 갔다고 알고 계시던데. 그러자 예비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네, 예비 처가 역시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사장을 했다던 예비장인은 처음부터 이사장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시골에서 소소하게 농사를 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자기 딸이 한국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이렇게 원정으로 노름하는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흥신소에 알아본 결과 이 여잔 지금껏 주변 사람들도 다 속이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죠. 처음엔 정말로 저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소개하고 나서 저희 집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나섰던 이유도 죄다 저희 집에서 돈을 어떻게든 갈취하기 위해서였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 여자가 모든 게 다 들통이 나자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라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와, 뒤에서 이런 짓까지 하는 줄 몰랐네. 사람 순진한 줄 알았더니 여자 뒷조사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오빠 진짜 대단하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 재수없게 걸려가지고선 다 됐는데. 그래, 나 이렇게 원정을 노름하면서 다녔다. 왜? 뭐 어쩔 건데? 네가 나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피해본 것도 없잖아. 뭐라고? 피해를 본 게 없어? 사람 기만하고 속인 게 왜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뻔뻔하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너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여럿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 그래서 오빠가 피해를 봤냐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큰 소리야? 재수 없으려니까. 됐고, 이제 다 알았으니 우리 사이는 쫑이네. 그럼 나 가도 되지? 뭐? 야, 야! 그러더니 당당히 일어서서 그 자리를 나가버린 그 여자를 보면서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속이고 기만했으면 미안하단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나 가지고 장난을 쳤으면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건데 이 여잔 진짜 뻔뻔하고도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복수를 해야 할까? 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절 속였다는 것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그 여자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고모는 저에게 뜻밖의 말을 해주시더군요. 광연아, 그냥 둬. 걔 네가 그렇게 복수하지 않아도 크게 벌 받을 거다. 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고모,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그냥 두는 건 아니지. 나 진짜 어떻게든 이 복수 꼭 할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니?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런 더러운 사람이랑은 아예 상종 안 하는 게 맞아. 그리고 그 여자 쫓는 사람 너 말고도 많을 거다. 그렇게 화가 나면 그냥 네가 알아둔 정보만 흘려줘. 그럼 걔 알아서 자멸할 테니까. 전 그때 고모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그땐 고모가 절 달래려고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말 고모의 말처럼 그 여잔 결국 벌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전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절 만나기 전에 국내에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피해를 입은 줄도 모르고 그저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당했다고만 생각을 했더라고요. 흥시소를 통해 전 그 남자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 자료들도 싹 다 모아 보냈습니다. 그 남자는 이 사실을 알고서 크게 분노를 했고 결국 그 남자가 제 전 예비 아내에게 민사소송을 걸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여잔 사기죄로 소송을 당할 뿐 아니라 민사로 속이고 받아간 돈을 다시 갚아야 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원정 도박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결국 법적 처분에 돈까지 갚아야 하는 걸로 처벌을 받게 되었죠. 거기다가 원래는 시골에 살던 그 여자의 집에서 해외에 나가 일을 하니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도 다 손절을 당하고서 진짜 외톨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울며불며 하는 소리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오빠, 나야, 나 보배 잘 지내고 있어? 뭐야, 네가 무슨 양심 있어서 나한테 전화를 해? 왜, 또 나한테 돈이라도 뜯어먹게? 전화하지 마. 네 목소리 듣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오빠까지 그러지 마. 나 주변 사람들한테 다 손절당해서 이제 아무도 없어. 해외로 나갈 길도 없고 나 지금 돈 갚느라 힘들어. 그래도 오빠 날 있는 그대로 좋아해줬잖아. 나 진짜 힘들어. 기댈 곳도 없고. 그래서 오빠 생각이 많이 나더라. 뭐? 있는 그대로 널 좋아해? 아니지. 네가 속여서 꾸민 그 모습을 내가 좋아한 거니까. 난 너 그 자체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 착각하지 마. 그리고 너같이 악랄한 애랑은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거든? 네 벌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해온 그 악행만큼 앞으로 너한테 남은 벌은 더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마. 나한텐 너랑 만났던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최악이니까. 그렇게 전 그 뻔뻔한 여자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 호구로 생각했으면 이후에도 저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뭐 그 정도 뻔뻔함이 있어야 사기도 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벌을 받고 있는 그 여자의 말로를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결혼했다면 전 5천만 원이 아니라 집 재산도 그 여자의 혓바닥에 속아 날렸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랍니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다 고모 덕분이었죠. 그래서 전 바로 고모를 만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모,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고모 아니었으면 나 진짜 그 사기꾼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 망칠 뻔했어. 정말 고마워. 고모 덕분에 나 살았어. 아유, 아니야. 다행이지 뭐야. 네가 나한테 데리고 안 왔으면 진짜 어쩔 뻔했니? 딱 보자마자 느낌이 쎄한 게 이상하더라고. 너한테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말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고모, 진짜 고모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나 평생 고모한테 진짜 잘할게. 정말 잘할게. 그 뒤로 전 정말 고모에게 전보다 더 잘하고 있답니다. 평생 믿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었지만 정말 사람 속은 모르는 거더군요. 한동안은 저도 사람을 믿지 못해 한 1년 동안은 주변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고 밖으로도 잘 나가지 못했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글도 쓰게 됐지만 솔직히 충격이 상당해서 극복하기까진 좀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렇지만 고모 아버지께서 옆에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심리치료도 받고 지금은 그 마음도 잘 극복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숨고 살 필요는 없는 거더라고요. 전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보다 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고모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전 그 두 분을 믿고서 이 세상을 다시금 잘 살아보려고 해요. 요즘은 다른 것보다 아버지와 고모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쁘단 핑계로 자주 얼굴도 못 봤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과 더 자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도 정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엔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더라고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가장 믿어야 할 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람은 반드시 꼭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사기꾼 천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저도 이번 일을 당하고 나서 보니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사기라는 게 금전적 피해도 문제지만 심리적인 피해가 진짜 상당하더군요. 아무리 사기라는 걸 알고 이젠 끝이 난 사건이라 해도 심리적인 피해는 생각보다 오래가서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엔 피눈물 난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결국엔 처벌을 받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앞으로는 제 곁에 소중한 것들 더 잘 지켜나가며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